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박입니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저희가 전공의가 탈주를 해서 좀 힘든 2월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요새 선별진료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선별진료소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검체 채취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보호장구 입으시면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제일 힘든 거는 화장실을 잘 못 간다는 거. 제 별명이 또 손또방광 아닙니까? 손 선생 또 방광에 자극된다. 네. 그래서 좀 자주 화장실을 가는 편인데, 일단 레벨들을 입으면은 화장실을 자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제 이게 앵구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그리고 우리 닥터박은 원래 목소리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보호장구를 다 입고 하면은 아저씨냐고 자꾸 사람들이. 아저씨. 사람들이 더 열심히 검체 채취하고 있는데 지나가신 환자분들이 아저씨 그러면서 자꾸 아저씨를 불러서 저를 부른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제 선별진료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안심병원이라는 게 지정이 됐죠. 어떤 건가요, 선생님? 이제 겨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뭐 독감이나 그 기타 등등의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많고 호흡기 감염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다 같이 한 군데 모아서 선별 진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코로나가 더 번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눠서 안심진료소, 선별진료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된 병원은 세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중국, 또 동남아 이런 위험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접촉자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코로나19에 감염이 위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원래 가시던 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데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런 분들은 호흡기 안심진료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사가 직접 대면을 해서 진료를 본 다음에 폐렴이 의심이 된다든지 이 사람은 접촉력은 없는데 코로나19가 뭔가 의심이 돼. 이러면 이제 선별진료소로 내려서 검체 채취를 하거나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호흡기 안심진료소에서 직접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은 원래대로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랑 좀 관련이 있는 분들, 그런 고위험 환자분들은 병원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호흡기 환자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킨다는 게 안심병원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개념이 다른 만큼 의료진들이 착용하는 복장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안심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 일회용 가운을 입으시고 그리고 고글, 그리고 N95 마스크 정도로 하시고 나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체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 D, 쉽게 말해서 우주복 같은 거를 덮어 쓰고 이제 고글과 마스크를 완벽하게 풀 세팅하고 진료를 보게 됩니다. 네, 이 검체 채취를 어떻게 하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이 이거 피 뽑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독감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길다란 면봉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코와 입 안을 무자비하게 쑤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걸리는 시간은 한 5초 내로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아프긴 하시거든요, 살짝.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참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래가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꼭 가래를 뱉어서 검체를 담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검사 자체는 쉽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보통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검체를 땄다고 바로 이제 검사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고 워낙 밀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다음 날 정도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선별진료소 있으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볼 때 항암을 하러 병원에 오셨는데 경북 지역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새 무증상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암이 미리 예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음성이 나와야지만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환자분이 굉장히 노하신 거죠. 나 항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게 하냐. 그리고 멀리서 왔는데 바로 이것도 안 해주고 하루 기다려야 되고 그럼 그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러니까 환자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항암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암 환자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모여있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이제 키트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검사를 해드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요. 꼭 내가 이거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 책정은 다르지만 약 한 16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다 그런 분들이 병원으로 몰리게 되면은 오히려 감염 환자랑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염될 위험이 높고요. 그리고 정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애용하는 마트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언젠가부터 모든 이제 식료품과 기타 등등의 물품들을 온라인으로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열면은 로켓 배송이 되어 있어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이제 뜯어서 넣어야 되는데 문득 택배 박스 이런 데도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아닐까? 이거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저희 친구들 애기 있는 집에서는 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비슷한 질문이 WHO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택배가 과연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정답은 일단 안전하다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 이게 뭐 우리가 멸균 처리돼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우리 숙주 밖에서는 사멸되고 또 이런 택배 박스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내가 너무 찝찝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택배 박스를 풀으신 다음에 손을 닦고 물건을 꺼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 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2-3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는 숙주 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긴 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밝혀져 있는 것은 없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죠. 코로나 사스 바이러스. 그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금속에서는 최대 5일, 그리고 나무나 유리에서는 최대 4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6에서 9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꽤 생각보다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을 열심히 씻으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문고리를 통해서 감염됐다든지 어쨌든 환경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발표가 된 적은 없어요. 이제 앞에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는다고 해서 걱정이 되실 텐데 다행인 거는 이 소독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잘 사멸해요. 그래서 적법한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제대로 방역을 하면 99.9%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제 소독을 했다, 방역을 했다 이러면 좀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소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바로 죽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24시간 동안은 그 뭐 식당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소독제, 락스 성분 자체가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락스 냄새 맡아보시면 굉장히 역하죠. 그죠. 그래서 이 락스 냄새가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그런 천식 반응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4시간에 사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24시간이 지났다면 확진자가 지나간 그런 식당이나 시설물들을 이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소독을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안내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70% 에탄올 또는 가정용 락스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용 락스가 보통 5%짜리가 많은데 이거를 보통 이제 물 1리터에다가 한 20ml 정도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천에다가 적신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닦아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락스물에 좀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콜로 닦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닦을 수 없는 물질들 있죠? 침대 커버라든지 뭐 이불 그리고 커튼 이런 것들은 그냥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에 넣으셔서 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에 그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쓰는 거는 당연히 다 그런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폐기를 하시는 게 맞고 폐기할 때 또 유의점이 있죠. 네. 폐기할 때는 그냥 일반 쓰레기랑 다 섞어서 보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를 그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중으로 포장하셔서 폐기 처분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각 시와 군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의 지침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이에요. 요새 제 외래에 폐렴 예방접종 하고 싶다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전화 오셔서 폐렴 예방접종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사실 아직 맞을 나이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아빠 그 폐렴이 이 폐렴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맞는 폐렴 예방접종은 폐렴 구균을 대상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무관하오니 차라리 좀 더 안전한 시즌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예방접종을 하심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항생제라는 거는 결국은 세균을 죽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먹을수록 내성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권유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속설들을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좀 더 밀도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더 물어보려고 해요. 아무튼 대구에 있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